네, 6월 19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1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의 시세 자체만 놓고 보면 조금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 시장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큰 흐름을 바라보고 있으면 상당히 기대감을 안기는 그런 잠재적인 호재성 요인들, 그런 것들이 하나둘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가장 미국에서 관심받고 있는 암호화폐 관련, 비트코인 관련 호재라고 한다면 블랙록의 진입, 블랙록의 등판을 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지금 세계 최대 규모의 자산 운용사, 우리 돈으로 운영하는 돈의 규모가 1경원이 넘습니다. 그런 규모의 월가의 대표적인 기성 레거시 금융, 세력급 기관이죠. 블랙록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해 달라고 미국 SEC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 조작 리스크를 완화하고 거래소 사이의 감시 공유 계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기존의 다른 암호화폐 기업들, 헤지펀드들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신청과는 내용적으로, 질적으로 다르다. 훨씬 더 승인 가능성이 높다. 그런 평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나스닥을 중간에 넣어버렸다란 말이에요. 나스닥을 끼게 만들어서 이 현물거래 플랫폼 운영업체를 감시하고 그 내용을 공유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SEC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투자자 보호 장치, 우리는 좀 더 명확하게 만들었어. 그래서 이거 지금 우리 하고 싶은데 승인 신청해 줘 라고 미국 SEC에 지금 신청서를 낸 상태입니다. 지금 일단 블랙록 같은 경우에는 576건의 ETF 신청을 지금까지 했는데 이 중에 575건이 승인 신청이 됐어요. 그러니까 99.9% 승률을 가지고 있는 곳이 이 블랙록이라는 곳입니다. 일각에서는 블랙록이 정치적인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승인이 안 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SEC 이번에 승인 신청을 한 것이다, 이런 말도 나오곤 있는데, 사실 그렇게 보기에는 블랙록의 지금까지의 전적이 승률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한 개 빼고는 570개 넘는 ETF 상품에 대한 승인을 받아낸 곳이 블랙록이기 때문에 99.9% 그런 확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조금 더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닉 카터, 지금 코인매트릭스 창업자거든요.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SEC는 상당한 정치적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정치적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조만간 암호화폐 업계의 작은 승리를 느낄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정치적 부담, 그러니까 너무 우악스럽게 지금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어떤 크랙다운을 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공화당 쪽에서는 대선 후보로 등판하겠다라고 나서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마이애미 주지사를 포함해서 암호화폐 친화적인 인물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만큼 암호화폐 투자자의 표심이라는 게 지금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지금 미국 SEC가 너무 우악스럽게 나서다 보니까 이러면 민주당 니네 다음 대선 쉽지 않을 텐데 힘들걸, 이런 말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SEC가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정치적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멘트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의 그 뉘앙스가 SEC의 우악스러운 암호화폐에 대한 탄압, 그걸로 인해서 다음 대선 과정에서 오히려 이게 지금 짐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뉘앙스가 지금 깔려 있는 거죠. 이 양반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암호화폐 기업들 일부를 제거한 만큼 전통 금융들이 이 암호화폐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끔 일부 허용하는 게 가능하다. 그러니까 지금 암호화폐 기업 일부를 제거했다라는 것은 뭐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이런 대형 거래소들에 대해서 지금 기소를 한 거, 이것과 더불어서 리플을 비롯해서 몇몇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빈자리, 그러니까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지금 먹고 있는 굉장히 큰 파일을 전통금융, 이 월가 세력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 이런 기관들에게 오히려 밀어줄, 일감 몰아주기를 해줄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아랫부분이 조금 인상 깊은데, 그레이스케일과의 GBTC 소송에서 패소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SEC가 염두에 두고 블랙록의 ETF 신청을 오히려 SEC가 유도했을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까지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이 사람의 추측이긴 한데 상당히 좀 설득력이 있게 저는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왜 지금 타이밍에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동시에 치는 걸까라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여러 관점에서 짚어왔었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지금 월가의 기존 금융 세력들에게 암호화폐 산업의 큰 모찌, 이 거래소 관련 모찌가 굉장히 크잖아요. 돈과 관련해서 이 돈이 얼마나 되느냐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런 것들을 지금 블랙록이 됐든 뭐 피델리티가 됐든 이런 암호화폐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적극적인 스탠스를 취해 오고 있는 월가 세력급 기관들에게 SEC가 지금 주려고 이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단기적으로 관심사는 일단 빠르면 2분기에 홍콩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될 수 있다, 이런 말들은 계속 나왔었잖아요. 이게 블룸버그에서 전망을 했었던 건데 2분기는 이제 거의 끝물이고, 사실 2분기라기보다는 이제 하반기 안에 홍콩에서는 조만간 뭐 3분기 정도의 시점에서 뭔가 일이 벌어져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사실 이번 달 안에 홍콩에서 안 되겠는데 미국에서 좀 블랙록을 비롯해서 어떤 움직임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 흐름을 먼저 좀 가져와야겠다라는 어떤 정무적인 그런 판단을 홍콩 정부가 해준다라면 바로 ETF 허가를 할 수도 있어요. 비트코인 현물 ETF.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하고 싶은 기업들이 많거든요. 우리나라에 지금 삼성 같은 경우에도 홍콩에서 비트코인 선물 ETF를 출시시켰는데, 현물 ETF도 홍콩 당국이 승인을 해준다라면 출시할 생각이 있다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이미. 그래서 지금 금융 기업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출시를 하고 싶은데, 홍콩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규제 이슈를 암호화폐 친화적인 관점에서 설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갑자기 막 벌어져도 이상하진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미국에서 지금 뭔가 꾸물꾸물 움직임이 간단치가 않다 보니까 이제 단기적인 관심사 중에 하나는 홍콩과 미국 과연 어디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먼저 출시가 될 것인가, 어느 정도의 자금을 끌어올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이 또 새로운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는 또 그런 관점에서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미국의 어떤 암호화폐 규제 이슈가 워낙 우악스럽고 어지럽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홍콩을 어떤 필두로 내건 중국 정부가 적지 않은 것을 가져갈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었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블랙록에 이어서 그 다음 타자는 피델리티다, 이런 말들이 지금 오늘 하나둘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그거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재밌는 상황이 미국에서도 펼쳐질 수 있을 것 같다. 특히 닉 카터의 이런 멘트들, 오히려 일부러 SEC가 블랙록을 비롯한 기성 세력급 기관들의 어떤 진입을 유도했을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사히지가 이런 말도 합니다. 이 홍콩을 통해서 중국인들의 암호화폐 거래자, 그러니까 중국에서 부자 중국인들 어딘가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위안화가 계속 그 가치가 떨어지니까 중국 내부에서는 뭔가 지금 투자를 못 하는 거예요. 거기다 부동산 거품 어마어마하게 껴있고 이러니까 지금 중국에 묶여있는 돈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돈, 중국 부자들의 현금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들어와서 다시 암호화폐 시장에 불을 붙이게 될 것이다, 이런 멘트를, 이 글이 엄청 길어요. 엄청 거의 무슨 소논문 한 편을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긴 글인데, 어쨌든 아사히지가 약간 이 양반이 학자처럼 글을 쓰는 어떤 그런 특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꽤 진중하게 글을 썼던데, 핵심은 그렇습니다. 중국의 지금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 그 여유 자금, 그 돈이 홍콩을 통해서 중국인의 그런 중국 부자들의 현금이 홍콩을 통해서 암호화폐 산업으로 유입이 될 것이다. 특히 홍콩은 다양한 암호화폐를 지원하는 ETF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할 것이다. 조금 전에 우리가 했던 얘기인 거잖아요. 일단 홍콩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를 승인 허가를 한 다음에 그 뒤로 줄줄이 이어질 거예요. 뭐가? 암호화폐 관련 ETF가,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된다라면 그 다음은 당연히 이더리움 현물 ETF가 될 것이고,
홍콩 정부와 리플랩스의 우호적인 관계, 지금 홍콩 정부, 홍콩 통화청의 CBDC 파일럿 프로젝트의 16개 민간 파트너 기업들 가운데 한 곳이 리플랩스잖아요.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오히려 의외로 정말 XRP 현물 ETF가 홍콩에서 먼저 출시가 되는 상황도 우리가 충분히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이 홍콩에서는 뭐가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고 그게 뭐가 됐든 벌어질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되게 재밌어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아싸이지가 이런 얘기를 해요. 중국 투자자들, 이 부자들의 현금 지금 막 돈이 많은데 위안화가 평가절하되는 상황에서 요걸 피해서 위안화가 평가절하되는 상황, 거기다가 지금 중국 역시 인플레이션이 장난 아니고 부동산 거품이 언제 꺼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홍콩을 통해서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비트코인 현물을 거래소에서 사는 게 아니고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해서 투자를 할 경우에 이건 사실상 가격의 흐름을 따라가는 측면에서 비트코인 현물 투자를 하는 것과 비트코인 현물 ETF에 투자를 하는 것과 거의 동일한 효과이고, 오히려 비트코인 현물 ETF에 투자를 하는 게 더 안정적으로 제도권 안에서 부자들이 현금을 때려 박아가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건 사실상 결과적으로 물리적인 비트코인을 중국 정부에 의해서, 다시 말해서 물리적인 비트코인이 중국 정부에 의해서 통제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약간 뭐랄까 음모론적인 냄새가 살짝 있긴 한데 그럴싸하죠. 그럴싸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부자들의 자본을 통해서 잉여 현금, 지금 투자처에 어디 때려받고 싶은데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르는 중국 내부에 있는 현금이 위안화 현금을 중국 중앙은행을 통해서, 인민은행을 통해서, 중국 은행들을 통해서 그걸 홍콩 달러로 바꾸고, 그러니까 위안화가 더 빨려 들어가는 거죠. 중국 중앙은행으로. 그럼 시중에 있는 위안화가 줄어들 거기 때문에 위안화의 가치는 더 높아질 수가 있고, 대신 홍콩 달러를 통해서 중국인의 돈이 홍콩에 있는 비트코인 현물 ETF로 투자가 된다라면, 유입이 된다라면 결국에는 중국 정부가 중국 부자들의 돈을 비트코인, 물리적인 비트코인을 소유하면서 통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거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싸이지가 굉장히 깊은 내용을 굉장히 길게 막 설명을 한 걸 제가 지금 좀 핵심적인 것만 꼽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개인적으로는 되게 좀 일리가 있게 느껴졌어요. 예, 일리가 좀 있게 느껴졌고, 지금 힐스파더님의 말씀처럼 이 중국의 선빵이 지금 일종의 헤게모니 싸움의 관점에서 홍콩을 딱 그 어떤 테스팅 베드로 삼아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더 강하게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단순히 테스팅 베드를 삼아서 홍콩을 통해서 비트코인의 어떤 문을 열고 그 문을 통해서 글로벌 자금이 홍콩으로 들어오게끔 만드는 걸로 전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아싸이지의 이런 논문성 글을 보고 나니까 그 돈뿐만 아니고 중국 내부에서 지금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 부자들의 현금이 홍콩으로 몰려 들어오면서 동시에 중국 입장에서는 위안화의 어떤 가치를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수단적인 결과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포인트들이 지금 존재하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지금 이 상황이 이게 지금 간단치가 않습니다. 이게 지금 간단치가 않고, 지금 힐스바더님이 제가 오늘 뭘 준비했는지를 조금 알고 계시는 것처럼 지금 멘트를 하시는데, 이게 지금 대선 자금과 관련해서 미국에서는 이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되게 웃겨요.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일단 홍콩 상황 우리가 조금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에 대해서는 좀 관점이 정리가 되실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조금 미국에서 지금 어떤 일들,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대체 갑자기 블랙록이 왜 툭 하고 튀어나온 것이며, 여기에 지금 블랙록의 다음 타자로 피델리티까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신청을 할 거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분위기가 왜 갑자기 이렇게 훅 바뀐 거지? 앞서서 지금 SEC의 정치적인 압박과 관련해서 우리가 간단히 짚어봤잖아요. 이번에는 워싱턴 DC에서 지금 이 정치자금이 조성되는 그 시장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를 아담 코크란, 이 시네마인 벤처의 파트너거든요. 그러니까 벤처 캐피털리스트죠, 이 사람이. 그러니까 돈의 흐름, 큰 돈의 월가의 돈의 흐름을 조금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바이든 팀이 다음 대선 전에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금융 부분 내각 일부를 흔들고 싶어 한다. 그러니까 리셔플, 다시 인사를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1순위가 누구냐면 제니 옐런이 탑 더 리스트라는 거예요. 예, 재무장관이 지금 1순위라는 겁니다. 이건 당연히 누구나 예측하고 있는 거기도 하죠. 지금 재무장관이 일을 되게 못하잖아요. 뭔가 이렇게 바이든 행정부가 앞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어떤 적극적인 항해자로서의 역할까지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바이든 팀에서 다음 대선을 위해서 여기서 지금 경제 활력이라는 거는 제니 옐런을 까고 시장에 돈줄이 원하는 누군가를 앉히고 싶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특히 지금 옐런을 비롯해서 많은 고액 기부자들이 갠슬러를 언급했다라고 한다. 그런 얘기를 지금 많이 듣고 있어. 갠슬러의 기존 어떤 암호화폐 입장에 대해서 동의했던 사람들조차도 갠슬러의 최근 암호화폐 접근 방식에 지금 당황하고 있다. 이 미친놈이 너무 우악스럽게 지금 조져대고 있으니까 거의 지금 뭐 벌집 쑤시듯이 막 달려들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 새끼 왜 저래, 진짜 쭈꾸미 대가리 터지는 소리 듣고 싶어서 저러나, 이런 말들이, 우리가 농담으로 하는 말들이 지금 워싱턴 DC 정가에서 이 펀드레이징 서클에서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1순위 제니 젤런, 그 다음 타자 게리 갠슬러에 대한 지금 내각 쉐이크업, 리셔플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다라는 루머가 좀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재밌죠? 갠슬러의 전문성이 부족하고 민주당을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게끔 지금 SEC를 이끌고 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흐름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실제 결과가 어떻게 이뤄질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제니 옐런과 게리 갠슬러가 경질될지는 모르겠지만, 대선 전에는 원래 이런 소문이 많다. 당연하죠. 월가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민주당의 바이든 캠프에 돈을 때려박는 돈줄의 입장에서는 마음에 드는 사람이 나의 돈을 더 불려줄 사람을 재무장관이나 SEC 위원장으로 앉히려고 하겠죠. 그 사람들도 전략적으로 정치적으로 돈을 굴리는 사람들인데, 그걸 위해서 더 큰 돈을 벌기 위해서 큰 돈을 바이든 캠프에 지금 때려박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지금 제니 옐런과, 적어도 제니 옐런과 게리 갠슬러에 대해서는 지금 우호적이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이거예요. 이 아담 코크란이 벤처 캐피털리스트가 보기에는 곧 가장 밀접한 고액 기부자들이 입을 열기 시작할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있겠죠. 뭐 거물들, 민주당에 돈 때려받고 있는 월가의 거물들이 이제 한마디씩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 재밌는 게 이거예요. 연준의 독립성 이슈 때문에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보다는 제니 옐런과 게리 갠슬러에 대한 언급이 더 많았던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파월 의장이 재선임 됐을 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야, 진짜 관우는 타고난 사람 같다. 참 변호사 출신으로서 연준 의장 2번 해먹으면서 어떻게 저렇게 트럼프 정부 때 임명됐던 연준 의장이 바이든 정부에서 재신임되는 상황. 야, 정말 관우는 타고났나 보다. 뭐 이런 말이 많았는데 진짜 특이하죠. 지금 제롬 파월 연준 의장 같은 경우에도 개판이잖아요. 뭐 인플레이션 타이밍 다 놓치고 인플레이션 뭐 일시적이다 이러면서 이번에 그래서 FOMC 직후에는 사과까지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월가에서 이렇게 돈을 대고 있는 사람들, 거물들도 연준의 독립성 이슈를 생각해서 제롬 파월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진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근데 재무장관과 SEC 위원장이 교체가 되면 연준 의장 어떤 교체 이슈에 대한 말들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럴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인플레이션이 조금 완화되고 있고 경기 침체가 굉장히 직접적으로 오는 것보다는 어쩌면 연착륙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런 말들도 나오고 있잖아요. 성장률도 기존에 1월에 연초에 나왔던 것보단 연말에 기대되는 부분들이 조금 더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제롬 파월은 또 이렇게 비껴가는 건가? 역시 관우는 타고났나? 뭐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리를 하면 이래요. 미국에서 갑자기 블랙록이 왜 튀어나오고 블랙록의 다음 타자로 피델리티가 왜 튀어나오는지는 지금 아담 코크란의 멘트를 통해서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미국에서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슈 이거는 단순히 어떤 미국에서
SEC가 승인한다 안 한다 그런 차원보다 훨씬 더 큰 관점에서, 특히 중국과 이 홍콩을 필두로 내건 중국과의 어떤 대립 관점에서 바라볼 수가 있고, 중국이 홍콩을 왜 저렇게 적극적으로 암묵적으로 암호화폐 혁신 도시로 성장을 하게끔 놔두는지에 대한 그런 이면적인 맥락, 이런 것들까지 지금 좀 굉장히 복잡한 이슈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살펴보시면 조금 더 시장 상황을 바라보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